아침은 늘 같은 소리로 시작되었다. 보일러가 덜컹이며 깨어나고 복도 끝 공동 세면대에서 누군가 물을 틀었다 끄는 소리가 벽을 타고 번졌다. 얇은 합판으로 나뉜 방들은 서로의 숨결을 숨기지 못했고 그 숨결들이 모여 오래된 하숙집 특유의 냄새를 만들었다. 눅눅한 세제향, 밤새 식지 않은 라면 국물, 젖은 양말. 그 냄새 속에서 나는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다. 20살에 취직했고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건 우리 부부의 선택이었고 남편은 성실했다. 내 삶은 늘 합법적이었고 도덕의 선안에서 움직였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감정이 빠져나간 자리만 남았다. 그 자리는 소리 없이 비어 있었고 아무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하숙집에 들어온 건 남편의 사업이 기울면서부터였다. 전세금을 빼서 빚을 막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잠시만 참자는 말은 너무 쉽게 나왔다. 잠시라는 말은 언제나 사람을 안심시킨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믿는 게 옳았다. 가족을 지키는 선택이었으니까.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는 것도 책임의 한 방식이라고 여겼다. 방은 좁았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걸이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있었지만 옆 건물 벽이 바로 보였다. 햇빛은 오전에 잠깐만 스쳤다. 그 짧은 빛을 붙잡으려고 나는 커튼을 걷어두었다. 그 빛이 지나간 뒤에도 방은 어둡지 않았지만 환하지도 않았다. 내 마음과 비슷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왔다. 서로의 피로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대화는 줄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고 그게 더 문제라는 생각을 애써 밀어냈다. 싸움은 감정의 증거지만 침묵은 부재의 증거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지만 떠올린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다. 하숙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이혼 후 아이와 함께 들어온 여자.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게 규칙처럼 유지되었다. 너무 가까워지지 않는 것, 그 거리감이 이 공간을 유지하는 힘이었다. 그 사람은 203회 살았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에서 자주 마주쳤고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나보다 조금 어렸다. 얼굴에 피로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웃을 때만 잠깐 사라졌다.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기기 위한 습관처럼 보였다. 처음 말을 건 건 그였다. 세탁기가 고장났다며 언제 고쳐지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답했고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세면대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그 인사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아무 의미도 없는 인사였는데 나는 그걸 곱씹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혼한 여자였고 그는 하숙집 사람 중 하나였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스스로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환경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든다고 마음속으로 이유를 붙였다. 이유는 언제나 충분해 보였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관리인이 복대서 그를 부르며 서류를 건넸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오다 그 이름을 들었다. 흔한 이름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남았는지도 모른다. 특별할 게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안심을 줬다. 특별하지 않다면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멋대로 판단했다. 며칠 뒤 정전이 있었다. 오래된 전선 때문인지 이 하숙집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었다. 복도에 사람들이 모였고 휴대전화 불빛들이 벽에 얼룩처럼 번졌다. 나는 방에 혼자 있기 싫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때 그와 눈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 눈은 유난히 또렷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게 문제였다. 전기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지만 그 눈빛이 따라 들어왔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스스로를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그 눈빛을 지우지는 못했다. 지우려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말. 나는 알겠다고 답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내가 언제부터 이런 통화에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되었는지 생각했다. 미안함도 서운함도 없이 그냥 정보만 주고받는 사이. 그게 부부의 한 형태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일부러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시간을 피해 움직였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기다렸다가 나갔다. 피하는 행동은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고 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피한다는 건 이미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는 내 회피를 알아차렸는지 모른다. 어느 날 계단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내래 가슴을 찔렀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더 커졌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그가 물었다. 너무 평범한 질문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도 평범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우리를 한 발 더 가깝게 만들었다. 특별한 말이 없다는 건 특별한 의미를 숨길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말을 나눴다. 날씨, 하숙집의 불편함, 관리인의 성격,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나는 그 대화들이 위험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그 대화들을 다시 떠올렸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다. 어느 저녁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반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그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위험한 감정과는 무관하다고. 그는 고맙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가까웠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한 걸음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방문 앞에서 그는 잠시 서 있었다. 열쇠를 찾지 못해 주머니를 더듬는 모습이 서툴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도와주지 않는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고 들어간 뒤 나는 왜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잘못한 일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죄책감은 행동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생각만으로도 사람은 스스로를 더럽힐 수 있었다. 며칠 후 하숙집에 사고가 났다. 1층에서 가스가 새어 작은 폭발이 일어났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모두가 놀랐다. 그는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 다치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창백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다가가지 않았다.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관리인이 그를 불렀고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자주 그 순간을 떠올렸다. 만약 내가 다가갔다면 어땠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상상할 수 있었다. 상상은 언제나 현실보다 자유로웠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여전히 그렇게 믿었다. 아직 선을 넘지 않았고 넘지 않을 계획도 없었다. 다만 마음 한구석에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인정하지 않는 한 책임도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하숙집의 밤은 길었다. 복도불은 일찍 꺼졌고 각자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어둠을 채웠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나는 자주 깨어 있었다. 그리고 깨어 있다는 사실이 점점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는 건 늘 위험한 신호였다. 남편은 그 사고 이후로 더 바빠졌다. 현장을 오가며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는 점점 더 짧아졌다. 그는 늘 미안하다고 했고 나는 늘 괜찮다고 말했다. 그 말들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다. 미안함과 괜찮음 사이에는 늘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넓어졌다.
하숙집에서는 사고 이야기가 오래 돌았다. 누구의 잘못인지,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다음에는 더 큰일이 날지도 모른다는 말들. 사람들은 불안을 공유하며 잠시 가까워졌고 곧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보며 이 공간이 사람을 어떻게 스치게 만드는지 생각했다. 머물게 하되 붙잡지는 않는 곳. 그래서 더 많은 것이 남았다. 그와 다시 제대로 말을 나눈 건 사고 며칠 뒤였다. 공동 주방에서였다. 나는 늦은 시간에 간단히 끓여 먹을 생각이었고 그는 컵라면을 들고 서 있었다. 불을 켜자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말라 있었다. 그날 괜찮으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다. 나는 잠시 그 질문의 방향을 가늠했다. 사고를 말하는 건지, 그 이후의 침묵을 말하는 건지,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은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었다. 다행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더 묻지 않았다. 더 묻지 않는 배려가 나를 편하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라면 물을 붓는 동안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물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물소리가 생각을 대신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주방에서 마주쳤다. 일부러 시간을 맞춘 건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는 늘 한 박자 늦게 말을 꺼냈고 나는 그 침묵이 싫지 않았다. 침묵은 질문을 요구하지 않았고 대답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했다. 지방에서 올라왔고 빚이 있었다. 일을 전전했고 지금은 공장과 배달을 병행하고 있다고. 그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다. 불쌍해 보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동정과 이해의 경계에서 나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여기 오래 계셨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말했다. 하숙집에서는 잘하지 않는 이야기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졌다. 그 변화자가 나를 안심시키는 동시에 실망하게 했다. 안심과 실망이 동시에 오는 감정은 처음이었다. 남편분은 그는 말을 흐렸다. 나는 밤에만 온다고 답했다. 그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때로는 가장 많은 것을 드러냈다. 며칠 뒤 하숙집에 새 규칙이 붙었다. 밤 10시 이후 주방 사용 금지. 관리인은 사고 이후 안전을 이유로 들었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따랐다. 그 규칙은 우리의 작은 만남들을 끊어냈다.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았다. 그를 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다. 계단에서도 복대에서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부러 피하는 건지 정말 바쁜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 공백을 느꼈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다. 공백을 느낀다는 건 이미 무언가를 기대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비가 많이 왔다. 하숙집 지붕은 오래되어 빗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느렸고 무거웠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벽에 기대는 소리. 나는 문 앞에 섰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결국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귀를 기울였다. 그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었고 불규칙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문에 손을 대고 한참을 서 있었다. 문 하나가 이렇게 많은 선택을 담을 수 있다는 걸 그날 알았다. 다음 날 그는 눈에 띄게 아파 보였다. 얼굴이 붉었고 기침을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을 거는 순간 어젯밤의 선택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보았지만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전날과 달리 무거웠다. 며칠 후 그는 쓰러졌다. 계단에 서였다. 사람들이 몰렸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다. 나는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았다. 다가가지 않았다. 다가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나를 안전하게 했다.
그날 밤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웃으려고 했다. 나는 그 웃음이 낯설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고 서로의 하루를 간단히 말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자세히 묻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깊이 듣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정상에 가까워졌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다. 그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다가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옳았다는 안도와 함께 묘한 후회를 남겼다. 그 후회는 점점 다른 얼굴을 띄었다. 만약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었다. 며칠 뒤 그는 돌아왔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모습이었다. 우리는 복대서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췄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우리가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 고마웠어요. 그가 말했다.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을 부여했다.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책임. 그게 더 무거웠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다시 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전보다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깊어졌다. 말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기분이 들었다. 그 기분이 위험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알고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선택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더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 무시하는 동안 시간은 흘렀다. 그리고 시간은 늘 한쪽 편을 들었다. 그 이후의 날들은 눈에 띄게 느려졌다. 하숙집의 시계는 늘 같은 속도로 움직였지만 체감은 달랐다. 하루가 이틀처럼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한 주가 단숨에 사라졌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확인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했다. 다가가지도 완전히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는 회복 중이라 일을 줄였다고 했다. 낮에 하숙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고 나는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예전에는 밤에만 마주치던 사람이 낮의 빛 속에 들어오자 그의 표정과 몸짓이 더 또렷해졌다. 그 또렷함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흐릿하면 괜찮을 것 같았던 감정들이 선명해질수록 이름을 요구했다. 나는 일부러 외출을 늘렸다. 마트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필요 없는 물건을 사기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 하숙집이 보이면 발걸음이 느려졌다.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집은 쉬는 곳이라고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었다. 어느 날 관리인이 하숙집 보수를 위해 방을 잠시 비워달라고 공지했다. 하루 정도면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을 찾았다. 친구 집, 찜질방, 모텔. 나는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남편은 지방에 있었고 연락은 닿지 않았다. 나는 결국 하숙집 앞 벤치에 앉아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나왔다.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왔다. 어디 가세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내 대답은 복잡했다. 갈 곳이 없다고 말하는 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드러냈다. 나는 잠시 침을 삼켰다가 사실대로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다. 근처에 하루 묵을 수 있는 곳 알아볼까요? 그 말에 나는 즉각 거절했어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계산이 끝나 있었다. 합법적인 선택들, 도덕적인 이유들, 위험을 피해가는 동선들, 그 계산 끝에 남은 건 고개를 끄덕이는 나였다. 우리는 함께 숙소를 찾았다. 저렴한 곳이었다. 프런트에서 2개의 방이 있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가 담담했다. 그 담담함이 나를 안심시켰다. 아무도 오해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이건 안전하다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복도를 걸어 각자의 방 앞에 섰다.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문이었다.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복도는 조용해졌다. 방 안에서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했다. 밤이 깊어졌다. 텔레비전 소리가 벽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그의 방일 거라고 생각하자 그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불을 끄고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참 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의 메시지였다. 괜찮으세요? 그 한 문장이 심장을 세게 쳤다. 괜찮다는 말은 언제나 위험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 않는 선택이 그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다. 아침이 왔다. 우리는 로비에서 마주쳤다. 서로를 보며 동시에 인사했다. 어색함은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는 이미 공유한 밤을 가진 사람들 같았다. 그 공유는 침묵으로만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단단했다. 하숙집으로 돌아온 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다. 우리는 그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우리 사이에 생겼다. 그 합의는 신뢰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느낌을 경계하지 못했다. 남편과의 통화는 더 형식적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 숙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이제 습관이 되어 있었다. 습관은 빠르게 도덕을 잠식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숨기고 있었다. 그와의 대화는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다. 과거의 선택, 후회, 버티는 이유. 그는 내게 묻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 말하고 있었다. 말하는 동안 나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놓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으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감은 늘 가장 안전해 보이는 다리였다. 하지만 그 다리는 한 번 건너면 돌아오기 어려웠다. 나는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다. 그 미세한 움직임들이 모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 거라는 걸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숙집의 소음은 줄었다. 그 적막 속에서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어디까지가 괜찮은지, 무엇이 이미 늦은 건지. 질문은 늘 남았고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계속 이 자리에 머물게 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간을 더 자주 잃어버렸다. 시계를 보지 않는 습관이 생겼고 약속을 세밀하게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늘어난 대신 떠오르지 말아야 할 장면들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그의 말투, 잠시 멈칫하던 숨, 복도를 걸을 때의 리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다. 우리는 더 이상 우연에만 기대지 않았다. 그렇다고 약속을 잡지도 않았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파악했고 그 틈을 피해 움직였다. 마주치는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음이 농도를 높였다. 말이 줄어든 대신 눈길이 늘었다. 눈길은 말보다 많은 것을 담았다. 하숙집의 규칙은 우리에게 새로운 동선을 만들었다. 주방이 닫히면 복도가 길어졌고 길어진 복도는 더 많은 침묵을 허락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나란히 서 있기도 했다. 벽에 기대거나 계단에 손잡이를 잡은 채로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택배였다. 그는 방 앞에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누군가가 보내준 것 같았다. 그는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여주었다. 어린 시절의 사진이었다. 그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이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진을 더 들여다봤다. 사진 속의 그는 나를 몰랐고
지금의 나 역시 그를 몰랐다. 그 간극이 갑자기 선명해졌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건너뛰고 현재에서만 만나고 있었다.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이상했다.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는 동안 그의 손이 잠시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보았고 보았다는 사실을 숨겼다. 보았다고 말하는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더 침묵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다음 주에 돌아온다는 말. 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생각했다. 반가움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다. 반가움은 오래 머물지 않았고 불안은 자리를 잡았다. 돌아온다는 말이 나를 안심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직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돌아온다는 예정이 생기자 내 하루는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와 마주치는 순간마다 끝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끝은 늘 선명했지만 시작은 애매했다. 우리는 애매함 속에 있었다. 며칠 뒤 비슷한 시간이 반복되던 어느 오후 정전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낮이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었지만 복도는 어두웠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에서 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빛과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반으로 나눴다.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은 여전히 가장 쉬웠다. 그때 관리인이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다. 우리는 복도에 둘만 남았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아주 느리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한 걸음이 그동안의 모든 침묵을 밀어냈다. 그는 멈췄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이 마지막 경계처럼 느껴졌다. 넘지 않을게요. 그가 말했다.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확인이었다. 넘지 않아도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 역시 알고 있었다. 그 인식이 우리를 잠시 붙잡았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다. 조심스러움은 안전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을 높였다. 긴장은 몸에 남았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긴장을 풀지 못했다. 남편과 통화할 때 나는 더 차분한 목소리를 냈다. 차분함은 죄를 감추는데 유용했다.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다가왔다. 나는 방을 정리했고 침구를 바꿨다. 물리적인 정리는 마음을 정리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대비를 분명하게 했다. 대비는 선택을 요구했다. 선택은 아직 미뤄두고 싶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마주친 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스쳤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다. 이게 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끝이 있다는 생각이 나를 잠시 편하게 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안도감은 빠르게 사라졌다. 끝은 선택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렀다. 흘러가는 시간은 늘 결과를 남겼다.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예정보다 하루 늦게 돌아왔다. 그 하루는 나에게 필요 이상으로 길었다. 나는 그를 기다리며 방 안에 머물렀고 머무르는 동안 계속해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공기가 바뀌면 마음도 바뀔 거라는 기대는 번번이 빗나갔다. 공기는 그대로였고 마음만 더 예민해졌다. 그가 돌아온 밤 우리는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다. 그는 짐을 내려놓고 샤워를 했고 나는 식탁에 국을 데웠다. 국은 조금 짰다. 나는 물을 더 부었고 그게 해결책처럼 느껴졌다. 많은 일들이 그렇게 해결되기를 바랐다. 묽게 만들면 덜 아플 거라고. 식사 중에 그는 하숙집 이야기를 물었다. 안전은 괜찮은지, 사람들은 어떤지. 나는 필요한 말만 했다. 정전과 보수공사, 불편함들. 그를 언급하지 않았다. 언급하지 않는 게 거짓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실을 모두 말하지 않는 것과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다르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밤 남편은 곧 잠들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그 규칙이 나를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규칙에 맞추지 못하는 내 심장이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메시지는 없었다.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다시 같은 공간에 살았다. 남편이 낮에도 방에 있는 날이 늘었고 그만큼 하숙집에서의 나의 동선은 더 제한되었다. 나는 그를 피해 움직였고 동시에 남편을 피해 움직였다. 두 사람 사이에서 나는 점점 얇아졌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하숙집 공동 냉장고에서 음식이 사라졌다는 소문이었다. 관리인은 경고문을 붙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다. 나는 그 소란 속에서 그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 침묵은 우리만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 느낌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날 밤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다. 남편은 외출 중이었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그는 내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 내 표정이 나를 배신했다. 숨기려던 감정이 너무 늦게 움직였다. 돌아오셨네요? 그가 말했다. 남편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안도와 긴장을 동시에 줬다. 조심하셔야겠어요. 그의 말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안전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고 우리를 말하는 것처럼도 들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가장 덜 위험한 선택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서로를 피했다. 피하는 동안 나는 자주 계단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였다. 확인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며칠 뒤 사고가 났다. 공장 쪽에서였다. 그가 일하던 곳이라는 소식이 하숙집에 퍼졌다. 크지 않은 사고라고 했지만 한 명이 크게 다쳤다는 말도 함께였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병원에 가겠다는 생각도 연락을 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는 선택이 다시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가 하숙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마음에 걸린다는 표현은 부족했다.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방 안을 서성였다. 문 앞에 서서 열지 않는 연습을 했다. 열지 않는 연습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돌아왔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 얼굴에는 통증이 남아 있었고 그 통증이 나를 향해 열려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관리인이 다가와 물었다. 어제 병원까지 같이 가준 분이시죠? 그의 말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사실을 만들어냈다. 하지 않은 일이 한 사람의 선택으로 기록되었다. 그날 이후로 소문이 돌았다. 내가 그를 챙겼다는 말, 내가 병원까지 데려갔다는 말,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부정하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설명은 언제나 위험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오해를 키웠다. 남편은 그 소문을 들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직접 묻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더 다정해졌다. 그 다정함이 나를 견디기 어렵게 했다. 다정함은 의심보다 더 날카로웠다. 며칠 뒤 남편은 내게 말했다. 여기 사람들 서로 많이 도와주나 봐.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자연스러웠다. 그 자연스러움이 나를 더 두렵게 했다. 나는 이미 거짓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날, 그는 계단에 앉아 있었다. 붕대는 풀렸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나는 지나칠 수 있었다. 지나치는 게 옳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말했다. 그날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키려는 것처럼 들렸다. 동시에 우리 둘만 아는 진실을 굳히는 말처럼도 들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은 이제 너무 익숙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 나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변화는 늘 안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걸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도. 그 이후로 나는 자주 이유 없는 두통을 느꼈다.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 않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신호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듣지 않으려 했다. 듣는 순간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점점 더 집에 머물렀다. 사업이 잠시 멈췄고 그는 재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시간은 내게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같은 방에 있었지만 각자의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나를 배려했고 나는 그 배려를 받아들였다. 받아들이는 척했다. 그 척하는 태도가 우리의 일상을 유지시켰다. 하숙집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잦아들지 않았다. 공장 사고 이후로 그는 일을 쉬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더 말수가 줄었고 나는 그 침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가까이 가지 않는다는 선택이 점점 더 의식적인 노력이 되었다. 어느 날 관리인이 나를 불렀다. 공과금 문제라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관리실로 갔고 그곳에는 그도 있었다. 서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마주 앉았다. 관리인은 숫자를 설명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숫자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그가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관리인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방 안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그 짧은 공백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괜히 민폐 끼친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소문에 대한 것이었고 동시에 내 대한 것이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려다 멈췄다. 괜찮다는 말은 너무 많은 것을 덮어버릴 것 같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끄덕임이 우리 사이의 합의처럼 굳어졌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그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에게 기대했던 것들. 나는 웃으며 들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가 말하는 기대 속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달랐다. 그 차이를 그는 아직 몰랐다. 술 기운이 오르자 남편은 나를 안았다. 그 품은 익숙했고 안전했다. 하지만 그 안전함 속에서 나는 불안을 느꼈다. 불안은 죄책감으로 바뀌었고 죄책감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며칠 뒤 비가 다시 내렸다. 하숙집의 빗소리는 여전히 컸다. 나는 복도로 나와 창문을 닫으려다 그를 보았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다. 우리는 동시에 멈췄다.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만 남았다. 껏 나갈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하숙집을 떠난다는 의미였다. 그 말은 나를 놀라게 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축하도 아쉬움도 모두 부적절해 보였다. 잘 되셨네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그는 잠시 나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닫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그는 짐을 정리했고 나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왔다. 피하는 선택은 이제 익숙했고 그래서 더 공허했다. 공허함은 자꾸만 다른 생각을 불러왔다. 만약 그때, 만약 조금만 달랐다면 그 가정들은 끝이 없었다. 그가 떠나는 날 나는 창문 너머로 그를 보았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뒤돌아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커튼을 닫았다. 닫는다는 행위가 끝을 의미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끝은 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두통은 사라졌지만 대신 다른 불편함이 생겼다. 나는 병원에 갔다. 단순한 검진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신 초기일 수 있다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계산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다. 날짜들, 일정들, 가능성들. 그 계산은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숙집 앞을 지났다. 이미 다른 사람이 그의 방에 들어와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그 평범함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한 문장만 반복되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 나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다고 믿어왔지만 선택하지 않는 동안에도 삶은 계속 선택을 기록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현실감이 없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하고 남편의 옷을 개고 전화를 받았다. 손은 익숙한 일을 반복했지만 생각은 자꾸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다. 숫자와 날짜가 머릿속에서 서로를 밀치며 자리 잡았다. 틈이 없었다. 틈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확정이라는 말은 조용히 도착했다. 임신이라는 단어는 이전보다 가벼운 목소리로 전달되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벽에 기대 서서 손바닥이 차가워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귀 안에서는 웅웅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있었다. 그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평범한 장면이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여기서?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은 여전히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몸이 안 좋아 보인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그의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고 그 걱정은 정당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동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유예였다. 시간을 벌고 싶었다. 무엇을 위해서인지 스스로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며칠 뒤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대기실에서 남편은 잡지를 넘겼고 나는 바닥에 문의를 세웠다. 숫자가 안정감을 줄 거라고 믿었다. 이름이 불렸고 우리는 함께 들어갔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임신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꺼냈다. 남편의 숨이 잠시 멈추는 걸 나는 느꼈다. 축하드립니다. 그 말은 이 상황에 너무 정확해서 잔인하게 들렸다. 남편은 잠시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손길이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말을 아꼈다. 그는 준비해야 할 것들을 떠올리는 듯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라는 말이 나를 압박했다. 준비는 미래를 전제로 한다. 나는 그 미래에 확신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욕실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의 얼굴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았다. 나는 손으로 배를 감쌌다. 아직 아무 느낌도 없었다. 아무 느낌이 없다는 사실이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렸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 받았다. 그의 목소리였다. 짧았다. 잘 지내느냐는 말, 떠나온 곳에서 정리가 덜 끝났다는 말. 그 말들 사이에 말하지 않은 것이 더 많았다. 나는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통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다. 떠난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는 건 끝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그 틈이 나를 흔들었다. 며칠 뒤 하숙집 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전 공과금 정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혼자 하숙집으로 갔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사소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은 늘 쉽게 준비되었다. 관리실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그는 복도에 서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배를 스쳤다.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그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왔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분명했다. 말하지 않아도 그는 이해했다. 이해했다는 사실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렸다. 관리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을 때 그는 나를 불렀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대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해요? 그 질문은 하나였지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경계가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선택이 그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손이 떨렸다.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떠올렸다. 그의 얼굴, 그의 손, 그의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했고 동시에 올감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남편은 미래 이야기를 했다. 아이 방을 어떻게 꾸밀지, 이름은 무엇이 좋을지. 나는 웃으며 들었다. 웃음은 자연스러웠다. 자연스러움이 나를 더 깊이 죄인으로 만들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의 짧은 문장,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문장은 배려처럼 보였고 동시에 고백처럼 보였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답장은 어떤 방향이든 너무 큰 선택이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여러 번 결심을 세웠다가 무너뜨렸다. 말하자? 아니면 끝내자. 끝내자는 말은 무엇을 끝내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불분명함이 나를 붙잡았다. 아침이 왔고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했다. 그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괜찮을 거라고. 그 말이 나를 울게 만들 뻔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임은 이제 나의 언어였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멈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멈추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선택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결과는 이미 내 곁에 와 있었다. 기다림은 벌처럼 느껴졌다.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이후의 시간은 조심스럽게 접혀 들어갔다. 나는 불필요한 외출을 줄였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피한다는 행위가 무엇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스스로도 분명히 알면서 그 이유를 묻지 않으려 했다. 묻는 순간 대답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몸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다. 입덧은 심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특정 냄새에 멈칫했다. 남편은 그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는 더 자주 장을 받고 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다. 그 배려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나를 더 깊이 가두었다. 병원에 혼자 가는 날이 늘었다.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했고 나는 그 틈을 붙잡았다. 혼자라는 사실이 잠시 숨을 쉬게 했다. 대기실에서 다른 임산부들을 보며 나는 내 얼굴을 확인했다. 그들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지,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 오히려 나를 불안하게 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주 짧은 소리였지만 나는 그 자리에 멈췄다. 그 소리는 책임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존재를 알렸다. 존재한 나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아니었다. 관리인이었다. 우편물이 잘못 도착했다는 말, 이전 주소로 온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괜히 가슴이 내려앉았다. 이미 떠난 공간에서 나를 다시 부르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우편물은 단순했다. 공과금 정산서와 짧은 메모, 그의 필체였다.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그 문장은 끝을 닫는 말처럼 보였고 동시에 마지막 확인처럼 보였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보관한다는 선택은 잊지 않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았다. 남편은 점점 더 미래를 말했고 나는 점점 더 현재에 머물렀다.
그는 이름을 몇 개 적어 보여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에는 반대가 없었고 확신도 없었다. 다만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었다. 어느 밤 갑작스러운 정전이 있었다. 하숙집이 아닌 이 집에서였다. 오래된 차단기가 내려간 모양이었다. 남편은 휴대전화와 불빛으로 분전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집안에는 잠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서 있었다. 어둠은 생각을 키웠다. 만약 그가 여기 있었다면, 만약 그날 내가 문을 열었다면, 만약이라는 질문은 언제나 늦게 도착했다. 이미 일어난 일들만 선명하게 남겨두고 나는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분명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주 작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신호였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나는 그대로 있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했고 그래서 더 무거웠다. 나는 그를 안았다. 안는다는 행위는 보호처럼 보였고 동시에 숨김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없다고. 아직이라는 단어가 길게 남았다. 아직은 괜찮다는 말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우편함 앞에서 나는 오래 서 있었다. 기다림이 이렇게 구체적인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신호일 수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기 전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고맙다. 무엇에 대한 고마움인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균형이 깨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빼지 않는 선택은 오늘의 선택이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흘러가는 동안 나는 종종 창문 앞에 섰다. 밖을 보면서도 사실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선택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많은 흔적을 남기는지 나는 몸으로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다. 확신할 수는 없었다. 사람은 비슷한 방식으로 걷기도 한다. 나는 멈춰서서 그를 보지 않았다. 보지 않는 선택이 이제는 나를 지키는 방식이 되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저녁을 준비하며 나에게 물었다. 괜찮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말은 여전히 많은 것을 덮어주었다. 그 덮인 것들이 언젠가 드러날지 아니면 그대로 묻힐지는 알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잠들기 전 서랍을 열어 접어둔 종이를 다시 꺼냈다. 읽지 않았다. 읽지 않는 선택이 마지막 남은 선처럼 느껴졌다. 나는 종이를 다시 접어 넣었다. 서랍을 닫는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다만 모든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과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벌은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숨을 쉰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은 계속되었다.